저하고 같이 그 국회 본회의에서 늘 뵀던 우리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송강호 형님 또 정영근 의원님 같으신 대선배님 계시는 자리에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또 제가 또 그 우리 당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서 함께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실은 좀 망설이다가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지금 대선 국면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뭐 걱정하시고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아는 한 좀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정치적인 자산이 거의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 단계에도 보면 이 좌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상징 자산을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반면에 보수 정권 시절에도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우파 보수 진영은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지키려고 노력을 별로 안 했습니다.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좌파 정권의 첫 번째 정권이었고 그 정권조차 사실 김종필 자민련 총재하고 연정을 통해서 겨우 집권을 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뭐 아들들 전부 교도소 가는 정도의 비리가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집권 말년에는 거의 온갖 정치적인 끈을 다 놓쳤거든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 가도 김대중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들은 영남 쪽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후계자로 만들어서 정권을 연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본인의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비극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러면 이게 우파 진영 같으면 그 정도 되면 그냥 우리 사람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할 정도 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치 성역화 만들어서 오늘날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 진영에서 최고의 무슨 성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혹시 김해에 있는 봉화마을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이제 이 좌파 진영의 성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정무특보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에 가서 참배도 하고 하는 정부 측 인사로 가보고 정말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상징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심지어 노회찬 같은 분은 사실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5천만 원 돈 받은 것으로 조사를 앞두고 또 목숨을 유명을 달리했고 박원순 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슨 성추행 사건으로 그것도 사망했는데도 성자처럼 만들려다가 그 사람들이 좀 실패했죠. 피해 호소인이니 뭐니 이렇게 좌파 진영은 그런 자신들의 진영에 있는 사람을 아주 성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집권을 해야만이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고 이런 근거로 삼는 거죠. 그런 것이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한명숙 전 총리를 뇌물죄로 교도소 갔다 온 사람도 이제 어떻게든 한번 벗겨보려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사면 복권하고 말았죠. 근데 우리 우파 진영은 따지자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고 어떻게 보면 독립국가를 만드는 그런 훌륭한 역사적 결단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진영에서 독재
이렇게 해가지고 3.15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말도 못 붙이게 뭐 역사전쟁인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또 군사독재, 뭐 전두환 노태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뭐 이러는 걸로 불러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거쳤고, 지금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뭐 역사적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뭐 이명박 씨, 박근혜 씨 하는 것은 그 언론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서 우파 정권이 집권했을 때의 모든 그 시대적 성과를 그냥 암흑시대로 규정하고, 이 사람들이 또 집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어와서, 오늘날 이 정치판에서 유권자들의 의식은 이 좌파는 진리이고 우파 진영은 부패한 그런 집단으로 매도가 되어 있어서, 이게 그렇게 쉽게 어느 날 우리의 그 정치적 주장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는 흔히 뭐 정교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교조 정도가 아니고 문화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여가 활동부터 시작해서 그 직장에까지, 문화 현장까지 펼쳐진 모든 수준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말하는 의식화 과정이 거쳐져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까지 당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우파 진영의 정치적 자산, 뭐 상징 자산이란 거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산업화 세력, 뭐 좌파 진영은 민주화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산업화의 공이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조차 이제 붕괴가 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전체 법물이 터져서 무너지니까 그런 결과를 빚어지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탄핵 이후의 선거를 보면, 물론 그 탄핵을 거치면서 내부 동료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탄핵을 지지하거나 주도하거나 탄핵을 반대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보수 진영이 갈갈이 찢어져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같이 앉아 있지만 꼭 뭐 근친 증오와 같은 그런 생각, 저 사람은 뭐 생각이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 공격하는 건 별로 서글프지도 않는데, 내부에서 공격을 하면 더 서글프하고, 서로가 서로를 뭐 전당대회가 있든 뭐 당내 공천이 있든 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쳤고, 더군다나 탄핵을 두고 일부는 탄핵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하면서 탈당해서 나갔다가 대선을 치르고 다시 복당을 했는데, 당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런 과정에서 또 외부에 영입되어서 들어오고, 또 이런 과정을 수없이 이제 반복해서 지금 와서 보면 우리 보수 진영이 크게 단결하지 못하고, 또 서로 간의 내전으로 인해서 그 결과 사람을 키워내지도 못해서 사실 내세울 수 있는 존경받는 원로조차 없게 된 그런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탄핵 이후에 있었던 몇 번의 선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25% 정도 얻었었고, 홍준표 당시 후보가 나갔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완전히 참패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또 뭐 괴멸적으로 참패를 했는데, 이것을 극복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들이 잘 해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순전히 우리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 상대방 그 민주당이 워낙에 권력을 잡은 집단들이 비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막 해먹어도 된다는 뭐 그런 의식 구조를 갖게 되었고, 이게 이제 단순히 권력만 잡은 것이 아니라 적폐 정권이다 이래 되니까 자기들이 천년만년 해먹을 수 있게 됐다는 그 우월감을 갖게 되니까 빚어진 것이 우리가 흔히 조국 사태, 이런 뭐 위선 이런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정의기억연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위선자적 행태,
그리고 또 나가서 뭐 울산시장 선거 때 그 부정행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청와대가 덮어주기 위해서 권력기관을 동원하고 이러는 넘어서면서 결국은 이제 그 조국 사태 수사를 하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수사를 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보여준 이 정권의 폭력적 행위, 이런 것이 발단이 되어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된 것이거든요. 작년의 보궐선거에서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이기게 된 것이 아니고 두 선거 다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한쪽은 서울시장은 그렇게 목숨을 끊었고 부산시장은 결국은 뭐 숨기다가 쉬쉬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되고,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승리의 원동력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시장에 우리가 후보로 내세울 사람이 없어서 안철수를 영입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내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내세울 만한 사람조차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은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이 정권과 싸워줬고, 그 정권과 싸워주면서 효율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나니까 우파 진영 사람들이 힘을 좀 얻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승리하게 된 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을 얻어서 대선에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기 전까지만 해도 뭐 조롱 삼아 불임정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우리 당의 대선 후보는 뭐 유승민, 홍준표도 무소속이었고요. 뭐 나머지 뭐 사람들 다 합쳐 지지율 5%가 안 됐거든요. 홍준표까지 합쳐도 5%가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이 압도적 1위였고, 그 다음에 이낙연이 한때는 뭐 1위다가 이재명이 1위다가 뭐 이런 정도의 과정이었지, 우리 당에서는 사실은 대선 후보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질이 멸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당의 얼굴로는 과연 이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당 주도권을 맡기고 보궐선거를 치를 때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승리한 것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날까지 오면서 우리는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대선을 준비했는데, 최근 한 달간의 사정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럼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클린 선거 전략 본부장으로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우리 당 후보에 대한 그 네거티브, 즉 이제 각종 그 공격에 대한 방어, 그리고 반대로 뭐 이재명 후보의 각종 그 비리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공격, 그리고 우리 의원들 전체의 그 법률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그리고 정보 수집, 이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사안은 준비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두세 주 사이에 이 안타까움은 뭐냐면, 실제로 선대위의 대응이 너무나 늦기도 하고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고, 그 과정에서 후보도 답답해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제대로 의사결정을 해서 제대로 대응하자는 또 많은 분들도 답답해하면서 시기를 많이 놓치거나 또는 현장 대응이 너무 떨어지고 후보의 좀 실수도 좀 있었고요. 이것이 한꺼번에 몰리고 또 가장 저는 큰 영향이라고 보는 게 이제 적정분열 행위가 자행되고 당이 일체화 내지 일치 단결하지 않고 서로 각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바람에 사실은
후보를 내부에서 총질만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고 이래서 이것이 사실 간표 요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한 뭐 크게는 10% 정도 이기던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은 10% 지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따지고 보면 20%가 떨어진 거죠. 그죠? 이런 국면이 되니까 또 이제 후보 교체론이 나오면서 안철수는 그나마 낫겠다. 또 이런 안철수 망령이 다시 또 생겨서 지지율이 더 빠지는 그런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오늘도 뭐 그렇게 썩 조용하지는 않는데 곧 저 정리를 다 해서 우리 당이 일치 단결해서 앞으로 나간다면 지금 이 지지율이 좀 추락한 것은 잘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을 찍지 않고 이재명을 찍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안철수 쪽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사실 늘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려 좀 가면 다시 이쪽에 있는 저 지지율이 말하자면 보수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강한 이미지 또 강한 메시지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유권자들의 뇌리에 꽂힌다면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혼란을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고 원래 걱정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은 더 걱정 많으시고요. 그런데 사실 삶의 지혜, 정치의 지혜는 다 우리 대선배님들이 사실 갖고 계시는데 저는 저도 헌정의 회원입니다. 헌정의 회원으로 이따가 또 현직 국회의원 또 들어가서 또 국회의원이면서도 헌정의 회원이고 그러다가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되고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되고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되고 한 번 떨어져가 지금 이래 있는데 우리 송강호 형님이 꼭 한 번 되고 한 번 떨어지고 이제 전공이신데 제가 이제 예결위원장으로 있을 때 한 번은 헌정회 큰 회의실에서 헌정회 무슨 행사를 한다고 저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헌정회장님이 와서 축사를 한번 해라.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가겠습니다. 근데 헌정회에서 예결위원장 불러서 축사하면 뭐 그때 예산철이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좀 돈 좀 올려달라 그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헌정회장님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그랬죠. 제가 원래 어디 가면 그 단체에 뭐 가면 그 단체가 잘 됩니다. 제가 이 총무도 잘하고 사람들 모아가 술도 잘 물어 다니고 이래가 뭐 동창회 가도 제가 가면 좋아하고 뭐 개회 모임 가도 제가 가면 잘 되는데 저는 단체에 많이 소속돼 있는데 제가 절대로 들어오고 싶지 않는 단체가 바로 이 헌정이다 이거. 헌정에는 내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계속 있고 싶지 국회의원 그만두고 여기 들어오기 싫은데 저는 이미 헌정 회원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저쪽에 지금 오늘 본회의 중인데 잘난 척하는 300명 의원들 저 안에 있지만 저거 내년 이맘때 되면 저서 반은 이쪽으로 옵니다. 네, 그랬더니 어른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당에서 원로로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지금 보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참 가서 몽둥이로 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뭐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또 선대위에 그래도 주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대선배님들 말씀을 좀 많이 경청해서 또 가서 전달도 하고 또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또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뭐 별로 원로도 아닌 사람이었네. 예,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답변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지율 감소는 멈추려고 봅니다. 지지율 감소는 어제 조치로 멈추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그 올라가게 하는 방법 가운데 몇 가지 가운데 저는 통일안보 문제 전문가여서 그런지 지금 현재 현 정권의 속성이 지금 중국과 북한의 지지와 응원을 상당히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카운터를 하면은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지지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구체적으로 이번 베이징 올림픽 문제랄지 한미 관계랄지 전자권 문제 중요한 외교적 안보 이슈에 대해서 보수층을 대변하는 공약이 틈틈이 나갈 때 이 보수 주식의 결집이 더 가속도가 붙고 오히려 미국과 일본 측으로부터도 윤석열 후보가 응원을 받아야 할 텐데 지금 내부에만 신경 쓰다 보니 그런 중요한 그리고 또 우리 상당히 생각하는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안보 아젠다에 대한 먼저 선점하는 그런 노력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일 1건인지 2일에 한 번씩이라도 안보 문제에 대한 보수적 관점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만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뉴스메이커는 후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후보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뉴스메이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젠다들을 나는 잊지 말고 항상 다른 발표하면서도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리 우방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성을 받는 윤석열 후보를 만들어야 보수 세력의 집결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거리드립니다. 예, 잘 전달해서 우리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특별히 좀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는 이제 이 당내의 분란이 계속되니까 후보가 오늘도 정책 공약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공약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을 하려고 해도 공약을 발표하고 나면 그것은 언론에 모퉁이에 한 줄 나올까 말까 하고 후보가 사무총장 그다음에 전략부총장 임명하는 상정을 거부하고 의원들은 모여서 당대표의 그 사퇴를 요구하고 그런 내용으로 도배질을 해버리고요. 특히 요즘 종편 같은 경우에 이제 시청률을 올려야 되니까 그걸로 막 하루 종일 떠들어 제끼면 사람들이 공약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후보는 그저 좀 항상 또 하는 말 어린애 하나 제대로 다독거리지 못한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려고 하냐 이런 단순 논리로 공격을 하면 그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보는데 어쨌거나 당대표가 지금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의원들이 당 지도부 총사퇴 요구를 하면 사퇴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란의 소지를 좀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이런 좋은 정책 이렇게 해도 우리가 결국 정책을 발표하고 오늘 발표했으면 오늘 저녁에 오늘부터 뉴스의 주제가 되고 적어도 오늘 밤 에는 TV 종합 뉴스에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문에 또 내용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찬반의 토론이나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일 하루 종일 그 주제를 가지고 종편 같은 데서 찬반 논란이 되어야 비로소 저런 공약을 냈구나 하고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자는 프로페시아 이 발모약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험급여로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했는데도 그거 사 먹는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그 약을 사 먹는데 약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공짜로 해준다는데 그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막 해가지고 표장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내부 총질에 정신이 없으니 원래 나무집에서 그 싸움하는 거하고 불구경하는 게 제일 재미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장사가 됩니까? 그러니 이제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를 그만둬야 된다 하는 것이 상당수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아니다. 그래도 끌어안고 가야 된다 하는 건 분들도 있지만 그분도 이준석 대표가 좋아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선거에 손해를 끼칠까봐 해를 끼칠까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상황인데 지금 당에서 탄핵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탄핵을 할 유효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의원총회에서 그 대표 그만둬라 하는 강도가 결의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한두 사람 얘기해보고 끝나는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거의 의원들이 전체가 일치된 분위기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건지 아주 그게 궁금합니다. 좀 말씀 좀. 일단은 제가 의원들의 내용을 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원외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첫째 하나는 당대표 탄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직무정지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탄핵이라는 것은 저 책임당원의 사실 숫자를 모으는 것도 힘들고 모아가지고 또 효과적으로 그걸 진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사퇴, 지도부 총사퇴 결의도 사실 뭐 결의가 나오도 안 들으면 또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당대표의 발언의 그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결국은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뭐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저는 조금 좀 사안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흔히 할 때는 당대표가 전행을 하면 최고위원들이 그 사퇴를 해서 최고회의가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마비시켜 버려서 당대표가 이제 리더십 부재로 사퇴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2011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홍준표 당대표가 뭐 사실 좀 여러 가지 당내 갈등의 소지를 많이 일으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위원들이 그때 뭐 유승민 그다음에 남경필, 원희룡 이런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지금의 경우도 최고위원이 전체 숫자가 최고위의 최고위원이 9명입니다. 그중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었고 물론 이제 뭐 다시 복귀를 했지만요. 그 2명이 사퇴했으니까 이제 최고위원 3명만 사퇴해버리면 5명이 사퇴되니까 최고위원 4명 남지 않습니까? 그럼 정수 9명에 4명이니까 어떤 의결도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 뭐 후임자를 선출하려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전국위원회 소집은 최고위원이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이 안 되니까 결국 이게 뭐 최고위원이 기능이 마비되면 비대위를 이제 거쳐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고 지금 뭐 어차피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선대위를 비대위로 전환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가면 또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고 소송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유효한 상황이 아닌데다가 사실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인데요. 그중에 2명 뭐 저하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뭐 언제든지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가 동조하지 않아서 3명을 채우지 못해서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실 초기에 그 젊은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우상이라 할까 해서 청년층의 지지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후에 계속적으로 좀 이 대선 과정에서 엄청나게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그 행동이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선거를 다 치러보면 사실 한 표라도 도움이 되는데 사람 누구를 내치면 뭐 깨는 거는 또 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뭐 해서 좀 같이 가고 싶고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사실 후보가 노력을 많이 했고 예를 들어 뭐 아이고 그거 하나 다독거리 가지고 좀 가면 안 되냐 그것도 못하나 이래 말씀하시기보다 더 힘들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은 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 연설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20% 내려갔는데 10% 올라간 게 또 10% 떨어졌으니까 20%라고 말씀하셨고 설 직전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그래서 오늘 여쭙고 싶은 거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까? 네. 뭐 그렇게 되면 뭐 더 할 수 없이 다행인데 참고로 조선일보 오늘 그 양상원 주필의 칼럼이 그 읽을만한 얘기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먹을 게 넉넉하고 갖고 싶은 게 많으면 싸움질이라기 마련이에요. 특히 정당은 권력의 냄새를 맡게 되면은 그건 붙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내분이 일어났는데 이 내분을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집권은 틀림없고 이 집권한 다음에 뭘 먹을 건가 이 싸움 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실로 절박감이 없는 건지 안심하고 있는 건지 그거 좀 한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언론인들이 칼럼 쓰거나 언론인들이 사설 쓴 거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 일선에서 취재해서 기사를 쓰고 한 30년 동안 정치부 기자를 한 분도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요. 또 뭐 그렇게 해서 언론사의 최고 지위에까지 올랐던 분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얼마나 허망하게 결정을 하는지를 너무나 많이 봐서 뭐 그분이 어떤 글을 썼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우리가 되는 거는 정말로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100%다. 그래서 이제 당선된 후에 내가 많이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런 싸움이 안 일어날 겁니다. 후보자한테 왜 달려듭니까? 오히려 저는 처음부터 저 사람이 당선되면 안 된다. 당선되면 내 지위가 불안정하고 내가 먹을 게 별로 없어진다. 차라리 떨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라면 후보자에게 달려들고 괴롭힐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좀 다른 이야기이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후보자도 이제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나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민심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해야 한다라는 절실한 그 가능성과 자신감으로 일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이 얼마나 맞느냐, 이제 이 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래도 다양한 나름대로 전문가 내지 나름대로 방향성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는 분들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보면 조금 저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다시 원위치 한다, 10% 앞설 거다. 이것은 좀 뭐 제가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하겠습니다. 문재원 최고위원님이 평시보다 요즘 언론이나 기타 당 활동에서 대단히 그 활약을 잘 하시고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평소에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좌파들이 정권을 잡거나 정권을 유지하거나 또 정권을 연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불법이건 뭐 합법이건 뭐 창녀까지도 동원해 가지고 선전을 하는 것이 얘들의 수법인데, 얘들이 집권하는 그 과정에서 지난 총선에서 봤습니다만 갑자기 여론조사에서 좌파들이 앞서가는 걸로 띄웁니다. 이제 여론조사하는 기관에서 띄워가지고 이 기사를 가지고 그걸 선거 관리하는 그런 자들과의 그 연합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획책을 하고 또 언론이 그걸 받아서 밀어주고 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전국적인 그 승리를 갖다 쟁취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말이야 10% 올랐던 사람이 10% 떨어져 버리는 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여의도 연구소의 그 여론기관을 통해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언론이 보면 이재명이는 뭐 기분 좋은 이야기 잔뜩 하다 윤석열 이야기 나오면 시간은 비슷하게 하는데 아주 불쾌한 이야기만 잔뜩 해가지고 보도를 끝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새로운 모니터 요원을 좀 돈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전체 방송, YTN도 KBS, MBC 전부 해가지고 당신들이 9시 방송에서 이재명을 30분 하고 윤석열을 30분 한다고 형식적으로 했지만은 내용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담당 PD나 담당 기자나 담당 아나운서에게 반드시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느냐 그런 걸 안 따져주면요 저희들이 절대로 장난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언론사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최고위원께서 클린 그 선거 그 본부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는 건지 당선정부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모니터 이걸 철저히 하고 모니터한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신문사, 방송사에 그날 평가한 걸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남겨가지고 당에 기록을 두십시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그걸 확실히 따지겠다 하는 걸 경고를 하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 이제 여론조사 문제는 우리 당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지금 아주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안타깝게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래서 실제 여론이 나빠져 있는 것이 맞지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TV 모니터링의 문제도 실제 우리 당에 미디어국이 있어서 6명의 요원들이 상시 그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특히 방송은 거의 언론 노조에 장악이 되어 있어서 MBC, KBS, 뭐 SBS까지 그리고 종편 중에서도 뭐 JTBC는 영 우리한테 좀 비우호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문제는 우리 당내에서 우리를 공격할 소재를 너무 많이 생산을 했어요. 저도 지금 4시에 또 YTN 가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뭐 그 방송에 나오라고 해서 야당 의원인데 여당 의원하고 같이 1대1로 토론을 붙이겠다 해서 좀 못하겠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뭐 할 말이 없는데요. 뭐 계속 공격만 하면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뭐 후보가 뭐 대표 하나 뭐 데리고 가지 못하는데 무슨 리더십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기 그래가지고 약속은 해놔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내 1대1로 그냥 그 사회자하고 그 대담만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편파적인 것도 있는데다가 우리가 공격당할 소재를 우리 스스로 너무 많이 생산해 놓으니까 우리는 뉴스가 그게 나오고 민주당의 이재명이는 뭐 발모제 발모 촉진제 돈 깎아준다 그런 뉴스만 나오니까 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막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하나는 그렇게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일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종편 같은 데 가면 패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향이 다 있거든요. 이 사람은 좌파, 이 사람은 우파인데 우파 쪽 패널은 가면 끝나고 나면요. 욕을 먹어요. 헛소리 한다고 또 막 댓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새끼 뭐 막 저 되지도 않는 소리 한다고 막 욕 먹으니까 자기들도 이게 자꾸 욕을 먹으면 그 업계에서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립을 가장하면서 이제 우리를 방어를 안 해주는 겁니다. 뭐 그 정도는 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잘해야지. 요래밖에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좌파 패널은 살판이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그러면 결국에 이 보는 저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당연히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간다 이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최근에는 그 우리 당의 대변인들조차 가서 우리 당 후보를 변호하지 않는 그런 기현상까지 막 벌어지고 있어서 뭐 이런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니터링을 하려고 해도 우리 자업자득으로 그래서 이게 내분의 해소가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조차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거나 홍준표가 경선 과정에서 많은 표를 그만한 수준까지 표를 득표한 것이 다 모초의 역선택 작업의 결과다. 그런 전제에서 그 역선택을 조정한 그 세력들의 말을 이준석, 홍준표가 듣지 않게 되냐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런 취지이신가요? 네.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런 뭐 이야기는 물론 뭐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또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현 대선에서도 자신의 또 정치적 이해관계 거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단순히 역선택의 뭐 그 세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할 여지는 없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씀하실 겁니다. 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TV조선에 5시에 하는 방송이 있죠. 이것이 정치다. 거기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나와서 패널로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정말로 대단히 잘하십니다. 대단히 잘하셔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 국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말들을 그 말은 원래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표현된 거에 불과하다는 그런 어떤 그 변호성 발언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자꾸 그런 데 나가서 그런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아무리 윤석열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더라도 그런 속마음이라든지 그렇게 싹 돌려서 생각하는 강박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답답하거든요. 이런 거를 풀어주는 역할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점점 바빠져서 저도 방송 출연을 자꾸 줄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예. 이준석 대표의 포지션이 당내에서 압도적으로 내보내자는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그 내에서도 지금 이 대표로부터 당직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후보가 약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를 하는데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의를 해가라도 내보낼 수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고 갔을 때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식적으로도 거의 식물 대표로 뭐 좀 뭐라고 할까, 약간 왕따를 시키면서 가는 경우가 그나마 좀 최악은 어느 건지. 민감한 주제이고 제가 또 최고위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이 쪽하고의 입장을 달리하는 그런 의견을 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삐딱한 발언을 해서, 야, 저 친구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저 친구를 어떻게 좀 빼는 방법이 없겠나. 그 사람의 본심은 뭔가, 이 사람이 사전에 소위 집권층하고 혹은 제야 쪽하고 사전에 약속을 해서 그쪽 사람들, 이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쪽 사람들이 이준석이를 밀고, 또 뭐 할 때는 이준석이가 또 삐딱한 발언을 해서 소위 야권의 윤석열 쪽을 혼선시키고, 그러니까 이준석이의 존재가 뭔지 믿을 수 없다라는 건 아는데, 과연 그자가 그 전서부터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이하여 그 이중플레이를 하는지 뭐 도대체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우리 김재원 최고는 그래도 여러 가지 깊숙하게 파고들었던 입장이니까 그자의 존재감이 뭐냐, 실제 그자의 입장은 뭐냐, 과연 윤석열을 위해서 뭔가 보탬을 주려고 작심을 해서 뭔가 좀 바치려고 한 그런 것이 보이질 않는다, 최근에. 근데 그런 가운데 엊그저께 자기는 윤석열이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번 바치겠다.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또 무슨 뜻이냐? 뭐 여러 가지 저도 느끼는 바는 많지만 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무슨 민주당과 결탁을 해서 우리 당에 들어와서 뭐 우리 당을 완전히 망칠 의도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런 말은 믿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인 또 방향성이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정말 뭐 민주당의 앞잡이라든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많은 뭐 의원들 또는 뭐 지지자, 당직자, 당원 여러분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왜 민주당을 공격하지는 않고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만 저렇게 공격하느냐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 내지 의구심,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 앞잡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뭐 어떤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 아무래도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많이 나왔고, 우리 당 지지자라기보다는 뭐 민주당 지지자라든가 또는 이런 분들, 또는 이제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지율은 오히려 홍준표 후보 쪽이 높아지는 뭐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걸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바로 역선택이 아니냐, 이런 주장은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의 또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쪽의 또 비위를 맞추는 좀 주장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것은 사실 그게 뭐 어느 정도인지 뭐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라는 것은 전부 이 다자간 대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선택이라는 것이 크게 작동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 민주당 후보 지지한다고 하고 우리 후보를 지지하면 우리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뭐 역선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데 당내 경선이라 하면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그 경선에 참여할 때 누구를 찍을까? 뭐 저 같은 사람도 시범적으로 역선택이 뭔지 전 국민들한테 알려주려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해서 추미애를 찍겠다고 막 보여주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역선택인 거거든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그래 정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게 역선택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자유헌정 포럼의 의견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사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점심을 먹고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똑같은 복장도 하고 플래카드도 들고 많이 모여가지고 젊은 분이 이준석이를 갖다가 완전히 삭제시켜야 된다고 격렬한 데모를 하고 있고, 지금 의총에서는 이준석을 퇴진하려 하는데 결론이 안 나가지고 다시 2시 이후로 미뤄가지고 계속 총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MBN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이재명이가 38점 몇 프로고 우리가 34점 몇 프로고, 반면에 우리 윤 후보와 안철수를 두 사람을 붙여가지고 야당 단일 후보를 한다면 안철수가 우세하다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준석이를 갖다가 퇴진시켜 이준석이가 가장 걸림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준석이 하는 짓을 보면 가서 그야말로 패서 막 그냥 패대가리 쳤으면 하는 그런 울분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준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윤 후보와 그 측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준석이는 분명히 대표로서 투표하고 당선된 사람인데 자기의 지분이 있고 자기가 맡은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자기가 정치를 어떻게 했든 자기 계산이 있는데 계속 무시당한 겁니다. 무시당하고 소위 윤핵관들도 무시를 하고, 뭐 신지연이 누구니 전부 영입하는데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수지가 한마디 상의 없이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그 김한길 씨를 갖다가 해가지고 김한길 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거는 거의 정당에 준하는 조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당에 오면 새로 판을 얻어먹고, 후보도 하는 말씀이 이 당에는 내가 부득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 당은 정치를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속내를 여러 번 비친 걸 볼 때,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끝장이구나, 나는 밀려갈 데 없다 해서 생존투쟁과 소위 흔한 말 개무시 당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뻗대고 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이준석이는 분명히 자기의 표와 목과 할 일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우리에 다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만 20, 30대 커뮤니티나 자기들 대화방을 보면은 심지어 무슨 어떤 성상납을 했다는 것도, 꼰대들은 맨날 하는 짓을 젊은 사람 장가도 않고 젊은 놈이 하는데 뭐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합니다. 그거 보면은 전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선거는 옛날 지역구도에서 그 다음에 좌우 이념 대립에서 지금은 세대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대. 지금 세대인데 이런 세대 20, 30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준석이가 유일한 당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김종인 나가고 다 나가고 나서 뒤에 나는 모든 준비가 돼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도 선거에 우리 지면은 끝장입니다. 정치 우리가 믿어줍니까? 절대로 안 믿어줍니다. 지도 정치 끝장이라 압니다. 대학 끝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윤 후보도 지금 정말 참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두 분이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접점을 가지고 안고
가면서 이 사람에게 저는 우리 윤 후보가 니는 앞으로 4차 산업에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컴퓨터 전공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4차 산업의 기수가 되고 네가 장관도 하고 네가 앞으로 대표 됐으니까 다음에 네 노래를 따서 네가 다음 주자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달래고 엎어가지고 몫을 주고 우리 윤 후보는 내부를 안정시키고 윤 후보가 밀고 나가면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저는 유일한 혈로로서요. 지금 우리가 표를 갖고 5% 6%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안고 가고 숙이고 달래고 어린 놈을 달래고 이렇게 가야지 쫓아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쫓아낼 수도 없고 저는 말씀드린 법적으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몰렸을 때 안아주는 것이 나는 승리의 제일 지름길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출발을 해야 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